안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봅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시죠? 네.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이제 국내 정치와 주변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네. 복잡하면서 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떤 걱정을 함께 해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네. 말하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네. 왜 오염수가 방류됐는데 과학자 단체들은 조용합니까? 그러게요. 왜? 웬 정당은 또 이래 시끄럽습니까? 네. 현수막 전쟁이에요. 네. 정상 국가라면 과학자, 엔지니어, 환경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의사, 보건 서로 전문가. 과학 논쟁을 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 과학 지식을 한껏 끌어올리는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 의료 지식이 얼마나 높아지고 의료 지식이 높아졌습니까? 네. 재앙은 인간에게 지식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쟁으로 응답했어요.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저는 이런 거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한마디 다 진짜 맞는 말씀만 저 하시고. 원래 그래요. 예, 정말 그러네요. 사실 정쟁 이제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양분되어 있는 국민 여론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더 이상의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 편 저쪽 편, 저건 저쪽 편에서 한 얘기니까 이건 우리 편에서 한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어떤 전혀 정보 차원에서의 어떤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모든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돼서 이렇게 이해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계속해서 뒤로 밀릴 텐데 이런 생각 걱정은 좀 커집니다 사실. 예, 저번에 제가 지난달에 이 방송 나와서 IAEA 보고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자기들이 책임이나 인증기관이 아니다. 네. 어시스트한 기관이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번 최종 보고서에 또 나왔습니다. 네. 방류에 대한 결정과 그다음에 오염수 정화에 관한 건 전부 일본 정부 책임하에서 된 것이다. 네. IAEA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했고 제가 또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4차, 5차 쭉 보고서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정화는 신뢰할 만하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신뢰할 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 기술적 처리 과정은 신뢰할 수 있다. 또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신뢰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돈 꿔가서 떼먹는 놈은 꼭 신뢰할 만한 놈들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신뢰할 만한 고객이라고 대출해주고 아니라고 해서 안 해줍니까? 그게 아니라 담보가 있느냐.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 저도 신뢰하고 싶습니다. 일본 상당히 성숙한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서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검증됐다, 인증됐다, 그다음에 실제로 확인되었다. 과학적 표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일본의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신뢰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전에 나온 보고서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믿고 불신하는 사람은 더 불신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의 뜻밖의 부작용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현수막 경쟁 난리 날 겁니다. 또 정쟁은 더 격화될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실 앞에 겸손했는가, 과학을 존중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알프스라는 핵종 장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또 이렇게 여러 나라 방문하고 다니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행태예요. 그거는 마치 축구 심판이 구단주 만나러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책임지고 인증을 했으면 거리를 둬야지. 네. 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죠. IAEA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건 국제 기구이고 국제 그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국제 기구라고 하는 것이 참 회원국들의 그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고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은 그 모든 그 국제 기구의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분담금 많이 내는 국가가 목소리 크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일인데 IAE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의 25%를 미국이 분담을 하죠. 그 다음에 한 10%를 이제 일본이 분담을 하고 두 분담금을 합치면 사실상 그 IAEA를 완전히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현재 그 일본의 부담을 빨리 덜어주고 그 아시아의 안보 전략에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 것이 이제 미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분담금이 뭐 별로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IAEA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AEA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검증 그 단계에서 신뢰를 이야기를 했지 언제 한 번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류가 된 그 결과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는 IAEA가 판단을 할 능력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본이 무슨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다가 어떻게 돼서 그게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일본이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는 우리한테 그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그러니까는 과학이 관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과학이 전혀 그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나는 이 오염수가 안전할 수 있다고도 봐요. 사실 또 그렇게 믿고 싶고요. 별다른 이상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고 협력적 방식으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자유롭게 검증과 실험이 폭넓게 허용이 된 이런 어떤 태도 속에서 신뢰가 확보되는 것이지 내가 안전하다면 안전하는 한 거야. 날 못 믿어. 이런 태도는 네. 오히려 더 불신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고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 이래 일본은 외국의 어떤 그 복구 지원이라든가 어떤 원조라든가 어떤 참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개방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때 한국도 그 복구 지원에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네. 거절당했어요. 예. 그때 보수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학의 권위가 특정한 하나의 세력에 의해서 독점이 될 때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지 실제 안전하게 되면 그에 맞는 행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협력하고 공개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태도의 문제가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국가 간에도 큰 협력의 기회로 오히려 활용할 여지가 많았던 이런 어떤 국제적 재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지금 온전한가. 네. 이 부분을 성찰하자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건너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어떤 그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널 수 없는 불신의 강.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갈등과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의 어떤 문명화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네. 자, 러시아 문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문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요. 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예상보다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어서 1.2%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1.4%는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올해 경제가 2%대 성장을 한다고 푸틴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전쟁이 계속되는데 전쟁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소장님?
뭐 전쟁은 지금 다시 바흐무트의 원래 바그너 그룹이 위치하고 있다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러시아 정규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정규군 숫자도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 빼오고 뭐 여기저기 빼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사일 공격 계속 되고 있고 전쟁이 소강 상태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부 지역 바흐무트 중심으로 바흐무트가 워낙 러시아 입장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그렇고 중요한 지역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쟁은 계속해서 그쪽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동부 지역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근데 사실 우려스러운 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시계가 제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크렘린이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궁이 사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죠. 푸틴 대통령이 극우다 얘기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푸틴 대통령 극우라고 할 수도 없는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극우 세력들이 이제 그 주변에 포진돼 있는데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어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체화된 것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결국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도 그들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 안에서의 충돌, 알력 그 사이에서 이제 결국은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로비킨 지금 항공우주국 사령관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였나 올해 1월까지 군사작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이었다가 이제 해고됐죠. 근데 프리고진하고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프리고진의 재산은 푸틴 애인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서방에 폭주하다시피 쏟아져 나온 기사들은 러시아가 실패 국가로 전락하느냐 아니냐였습니다. 이제 푸틴의 리더십이 유지되는 것이냐, 국가는 온전하게 공적 기능을 다할 것인가,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죠. 네, 특히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 같은 경우는 곧 위기가 올 것처럼 썼어요. 핵 통제권 지킬 수 있나 막 이런 것까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서방이 겁을 더 먹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막상 보면은 이 빠르게 안정돼가고 있는 징후들이 좀 보이고, 네. 그다음에 푸틴이 네. 이미 벌써부터 이미지 프로파간다들이 새롭게 진행되는 걸 봤을 때는 이 안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정보에 대한 결정적 위협은 아니었던 걸로 일단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이제 바흐무트 같은 데가 굉장히 격전지라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 결정적 전투는 헤르손 쪽에서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연결점을 끊어놓는 데 지금 전술적인 목표가 주어져 있고 예. 그렇게 해서 크림반도를 고립시켜버리는데 서서히 맞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은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선택적인 공간에서만 전투가 있는 것이지 전략적인 의도는 이거를 갖다 수복하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는데 루블화가 아직 안정돼 있고 예. 러시아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사회고 경제도 괜찮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미사일과 드론이 아직도 조달이 이상이 없습니다. 특히 미사일 생산이 이상 없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반도체가 없어서 불편할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계속 조달되고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은 러시아가 완전한 실패 국가로 전락한다고 보는 거는 서방의 성급한 진단이었다. 네. 서방의 성급한 조금 진단이자 기대 심리 아니었는가. 이런 점들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좀 쿠데타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조금 달라질 거다 이렇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계속되네요, 그냥. 예, 이거 일단 장기적 교착 상태에서 뭐 최근에 미국의 싱크탱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장비 수준과 그 반격이 일단은 어떤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반격도 아니네요. 예, 대반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소반격으로 물론 바꾸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소반격으로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어떻게 돼갑니까? 미국 대선 계속해서 뭐 두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현 대통령을 그 어떤 그 지지율을 따라가는 후보들이 아직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피로감이 쌓이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평가들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사실 늘 그래 왔거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처음 당선됐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맞붙었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늘 그래 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지겹다. 다른 후보 없나 이런 그 여론들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우면 결국 그 유력 후보로 쭉 몰리는 그게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서 또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제3 후보가 나오면 제3 후보를 뽑겠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어디나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많았는데 제3 이게 안 됩니다. 제3지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은 다시 유력 후보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이제 99%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3 후보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지지율을 항상 기대 심리로 보이는데 기대는 그죠. 근데 민주당 쪽이 제3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요. 민주당 쪽 그렇죠. 유권자가.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논의에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건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저 공화당한테 정권 내주자 소리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것이죠. 벌써 그런 갈등의 조짐들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바이든 양강 후보의 대결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입니다. 사실은 일단 둘 다 고령인데다가 네. 건강이 과연 이상이 없느냐 문제에다가 그 미국 내에서 보면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두 후보예요. 사실은 둘 다 50%가 넘어요. 비호감 그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도 이번에 퇴임하는 메시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전 세계의 모방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전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치를 향한 긍정적 에너지와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악마를 배제하기 위한 차선 선택이 돼버리고 비호감 선거가 돼버리면 네. 뭐 우리도 뭐 한번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나라 꼴이 좋아졌습니까?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암울하고 우울한 전망을 형성한다 이거예요. 네.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이요. 미국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를 지금 가장 큰 위험으로 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하스 회장 전 회장이죠. 이제는 입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의외 아닙니까? 미국 외교협회 회장을 바로 직전까지 지난달까지였죠 아마 지냈던 인물 입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미국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기존 그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라 그럴까 좋게 표현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위기 이거는 정말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지지난주에 그 그리스 대선이 있었죠. 그리스 대선에서 그 우파가 승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뭐 포퓰리즘을 벌였다, 뭐 이제 뭐 우파의 경제의 승리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거 그렇게 보도할 게 아니고 굉장히 큰일 그리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정부가 그러니까 다시 승리한 정부가 부패에 그 도청에 아주 그냥 그 이런 것들을 얼룩진 그런 정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기존의 그 정치 시스템에 뭔가 큰 문제가 지금 유럽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미국 NBC 방송이 지난 6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제3 후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응답자의 4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KBS의 공정과 신뢰를 상징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다 소개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